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불교에서 공부하는 과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두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두는 불교에서 화두라고 하죠. 화두.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데, 화두의 그 의미랑 또 통하면서도요, 이 화두도 의득거리로 삼습니다. 대소유무, 원불교 하면 이제 이거 딱 떠오르셔죠. 대소유무의 이치. 원리는 대소유무. 일은요, 살이라고 하잖아요. 살이, 여기는 리고요. 일은요, 우리가 겪는 일, 현상과 그 현상의 본질이죠. 현상에 관통하는 원리는 대소유무의 원리로 돌아가고요. 현상은 12이해가 있죠. 12이해. 12이해의 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리 연구 대상이죠. 우리가 겪는 일은 옳거나 그르거나 은혜롭거나 해롭거나 합니다. 12이해고요. 그 일을 관통하는 원리는 대소유무죠. 대자리에서 육군의 세계, 소의 세계가 나오고요. 대에서 소의 세계가 나오고, 소의 세계를 크게 나눠보면 유 쪽과 무 쪽, 있고 사라지고, 있고 사라지고. 이 원리 안에서 12이해가 펼쳐져서 이쪽이 시면, 이쪽은 비고요. 이쪽이 이로우면 이쪽은 해롭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은 12이해, 그 겪는 일의 원리는 대소유무입니다. 그래서 이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해의 일, 그리고 불교에서 내려오는 화두들을 가지고 의심거리로 삼아서 사리 연구를 하는, 거를 의두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두는, 자,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의심할 의자, 지팡이 짚고 여기 길 어디요? 하고 물어보는 모습이었죠. 길이 뭔지, 이런 느낌이죠. 길은 어딘가. 지금 보시면, 자, 이 보이시죠? 다리예요.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지금 어렵게 만들어졌죠, 글자가. 알기. 밑에는 화살시자가 돼버리고 위에는 이렇게 비수비자가 돼버리니 어려워졌는데, 원래는 입이다 이거죠. 입이고, 이게 쪼개진 거죠. 여기 이제 화살시자와 비수비자로 바뀐 거지, 사실은 그냥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의 모습. 이 다리가요,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리면 이 큰 대자가 뒤에 내려올 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화살시차처럼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 때마다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요. 요거는 그칠지자는 이제 아시죠? 원형이 뭐라고요? 발바닥이에요. 발이 그치거나 꼭 그치다의 뜻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발바닥 그려놨을 때는 이게 가다, 행하다, 그치다 의미가 다 있었는데, 뒤에 이 글자가 그칠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치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위에는요, 지팡이였죠. 지팡이를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요. 발바닥.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그치다가 아니라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모습, 의문 내고 있다. 그래서 의심한다죠. 연구해라, 의심해라. 신분의성에서 우리 나아가야 할 사조에도 있었죠. 의심하라. 의심을 잘 해야만 진짜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 뒤에 의심이 있어야 됩니다. 큰 의심이 있어야 진정한 이제 확신이 와요. 이제 알고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심을 잘 하라. 뭘 의심해요? 대소유무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내가 겪는 일들, 옳고 이로운 일, 그르고 해로운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연구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화두라는 거는 공안이라고, 이 안건, 자, 안건이라는 의미로 안인데 공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 왜 화두를 공안이라고 하느냐? 공적인 안건이라는 거예요. 공문서라는 거예요. 공적인 퀴즈. 반드시 풀어야 돼요. 이 공문서는. 문제를 던진 거예요. 공적인 안건으로 나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나라의 책임자가 돼서 이 공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퀴즈가 아니에요. 공적인 퀴즈라 풀기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퀴즈를 공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두는 뭔 뜻이냐? 이 두 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자는 예전에 그냥 그 어조서로 쓴 거예요. 붙여서. 그 화두가 뭐냐? 이야기예요. 도를 논하는 이야기예요. 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의심해서 연구하면 반드시 나도 진리를 얻게 되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게 화두예요. 그럼 의두는 뭐예요? 그냥 의심거리요. 화두는 이야기거리요. 두라는 거는 그냥 그 머리 두자인데 의심의 머리 이렇게 풀어도 뭐 맞습니다만 그냥 그 의두라는 거는 의심거리예요. 내가 의심해야 될 것들을 의미합니다. 두자는 머리 두자인데요. 보시면 요거는 제기죠, 제기. 예, 이게 제기인데요. 예전에 제기에다가 콩을 많이 담아놨던 제기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콩두자로 씁니다. 그런데 그냥 제기를 의미해요. 이런 식 제기였어요. 처음에는 각골문엔 이래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우뚝 서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두자가요. 우뚝 선 머리, 우두머리란 뜻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머리를 강조한 거죠. 여기는 지금 원래 눈이죠. 그래서 눈을 강조해가지고 그렸는데 원래 보통 이제 머리 혈자는 이래서 머리털 있고 막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간략화돼가지고 팔, 다리, 사람 머리가 우뚝 서 있는 우두머리가 딱 우뚝 선 모습을 의미해요.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람 셀 때 한 머리, 두 머리 이렇게 세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요. 그냥 큰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그냥 의심거리를 가지고 의심해라. 근데 반드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의심거리라는 게 포인트예요. 화두도 공안이죠. 이것도 공안이죠. 공적인 퀴즈입니다. 이걸 풀면, 이 의심을 풀면 당신은 진리에 도달할 거다. 대소유무 이치를 깨닫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결론은. 그다음 성리 공부요. 성리 공부는 자, 성과 리는 조선시대 500년간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한테는 성이라고 하고 이제 물에서는 리를 많이 썼는데요. 인성, 물리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우주의 진리, 인간의 심성의 원리, 인간의 심성,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 왜 이 차이를 두느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있는 것 중에 인간이 제일 대표죠. 그래서 이 마음, 인간의 마음은 정말 고도화된 마음인데 동식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마음인데 요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본성이 우주의 진리랑 그대로 통하더라 해서 성리학이에요.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조선시대 성리학이라고 하고 이 성리 연구를 원불교에서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자가요. 자, 마음 심장이죠. 마음에 요게는 원래 날생자는요. 요 윗부분은 싹이 난 모습이고 밑에는 흙토죠. 땅을 뚫고 새싹이 자라나서 태어났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생자, 날생자. 우리 마음에요. 항상 살아있는 그걸 말해요. 본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다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는 여러분의 기본값이에요. 이 성. 그래서 이 성에는 기질지성, 유교에서도 기질의 성이 있다 그러고 천명의 성이 있다고 그래요. 유교에서도 본성을 둘러봅니다. 성리학을 500년간 연구한 이 조선 문명의 결론도 둘이었어요. 기질의 본성, 천명의 본성. 크게 나누면. 기질의 본성은 뭐냐? 그러니까 탐진치. 탐진치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천명의 본성은요. 유교에서 인해지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식으로 보면 뭐예요? 기질의 본성은 삼독, 탐진치랑 관련 있고 천명은요. 삼학, 자성계정해랑 관련이 있어요. 자성이 본래 계정해잖아요. 그럼 그건 천명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진치의 본성이 있으니까 묘하게 어리석어져 있어요. 묘하게 탐욕을 부리고 있고, 그렇죠? 묘하게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계를 만나면 곧장 왜? 원래 기본값이니까요.
이것도 본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성, 마음에 늘 이게 살아있으니까 자극하면 튀어나와요. 자극하면 어리석음이, 자극하면 탐욕이, 자극하면 분노가 튀어나오는 게 본성이라 내 심지에는 청정한 본연의 정신, 공저경지 자리에는 없었는데 경계를 만나면 튀어나와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본성이라. 그런데 우리한테 인간한테 이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본성도 있다는 게 성리학이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와 함께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다 할 때는 이 인간의 본성은요, 이 우주적 원리랑 동등한 본성입니다. 우주 원리가 천지팔도가 그대로 내 안에서 드러나는 본성은 자성계정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도 한 생각 돌이키면 본래 심지에 있는 또 다른 기본값, 고차원적인 기본값인 본성이 작동하면 우주의 원리, 천지팔도, 이론의 진리가 작동하면 우리 안에서 자성계정이가 터져나와서 상황을 지혜롭게, 올바르게,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육군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 본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탐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본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특히 이 자성 계정에 우리 본래 자성은, 우리의 자성은 계정해다.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시면 삼독에 대항해서 삼학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드리면 작업치사가, 건드리면 정신수양이, 건드리면 사리 연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건들면 12이해가 선명히 판단되고 대소유무이치가 알아지고, 건드리면 항상 정신수양이 돼서 산란하던 마음이 바로바로 고요해지고, 경계가 자극을 해도 바로바로 어떻게 돼요?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그런 작업치사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육군작용이 이렇게 굴러가게 만드는 건 우리 본성 때문이죠. 그 본성이 왜 그런 작용을 하느냐? 본성이 그대로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무슨 뜻이냐? 이제 이건 구수록의 그 구수록자예요. 구수록자를 쓸 때 이렇게 그려놓은, 이게 원래 본자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임금왕자가 아니에요 원래. 옥을 쭉 꿰서 쓰는 모습이고, 점을 하나 찍어놓은 거는 요게 구슬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구슬. 동그란 구슬을 꿰놨다는 뜻이. 친절하죠. 요거 임금왕자 아닙니다. 요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임금왕자가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구수록자라고 우기는 거야. 근데 원래 임금왕자는요, 예전에 이렇게 썼어요. 도끼예요, 도끼. 도끼가요, 요 도끼가 선비사자가 됐어요. 도끼 든 사람이 예전에니까 선비사자니까 원래 무사를 의미했어요, 무사. 근데 선 하나를 더 그어서 도끼 중에 왕, 무사 중에 왕이 누구예요? 이게 제일 으뜸되는 무사니까 왕이에요. 이게 임금왕자를 의미해요. 후대에 이제 붙여지기를, 풀이 되기를 천지인을 꿰뚫은 사람, 이렇게 이제 멋있어진 거는 이제 이 임금왕자가 확립된 뒤고, 원래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달라요. 구수록자가 오히려 임금왕자에 가깝게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수록이에요. 구수록. 그런데 결국 구수록인데 뭐로 만든 구슬이냐? 옥이요. 옥. 옥으로 만든 구슬. 그래서 옥을 의미해요. 옥인데 보세요. 마을이 형성돼 있죠. 옥 표면을 보면은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셔도 돼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방바닥을 보세요. 그러면 나무에 결이 있어요. 마을이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다 결이 있고, 토지 막 구획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게 땅이라는 거고, 땅에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밭처럼 마을이 형성돼서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옥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옥의 결이에요. 그래서 원래 의미가 옥의 결인데, 옥을 다스리려면 결을 알아야만 옥을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다스릴 치자, 치옥이죠. 옥을 잘 다스리는 장인은 옥의 결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글자가 옥의 결을 의미하거나 다스리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스릴 이자. 우리 홍익인간 이화세계 할 때 이는 다스릴 이자예요. 원리 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화세계. 세계를 이화하라.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다스려서 교화시켜라. 그러니까 이화라는 뜻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이 한자를 아신다면 더 심오하게 풀 수 있어요. 뭘로 다스려요? 원리로요.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서 인간의 결, 인간을 다스리려면 옥을 다스리려면 옥의 본성과 옥의 결을 알아야 되듯이 인간을 다스리려면 인간의 결을 잘 알아서 원리, 성리를 잘 알아가지고 성리에 맞게 교화시켜라는 게 다스리라. 이화세계입니다. 의미가 깊죠. 그냥 쉽게 이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다스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옥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다스려야 되니까 사람들의 본성의 결, 탐진치의 결과 개정의 결을 잘 알아가지고 12이해를 꿰뚫어 보면서 대소유무이치를 알고 다스려야 이화가 돼요. 사람이 그때 다스려져요. 재밌죠? 그러니까 한자는 암만큼 보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 그래서 화라는 건 뭐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뒤집어졌어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변화시켜야 화예요. 그럼 삼독을 삼학으로 변화시키는 게 화겠죠. 이화겠죠. 자, 여기까지. 이화세계란 삼독의 세계를 삼학의 세계로 바꾸는 것. 완전히 뒤집어야 이화고, 이게 지금 세종대왕이 꿈꾸던 광화세계다. 광화문이다. 광화문 이름 지을 때 광화라는 건 이 빛으로 교화시켜라. 흑화되어 있는 사람을 빛화시켜라. 그럼 그 빛이 뭐겠어요? 진리의 빛이죠. 유교에서 빛 그러면 양심의 빛입니다. 양심으로 교화시켜라. 그럼 양심은 뭡니까? 개정이죠. 정신 항상 정신 차리고 있다가 옳고 그름 잘 따져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업을 지어라. 됐죠? 성리 연구.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성리 연구입니다. 자, 이제 일기 쓰기. 일기는 뭐, 네, 일기 좀 쓰지 다들 하실 텐데, 뭐 상시일기, 정기일기, 원불교는 그 공부법인데 일기를 쓰면서 이제 그날 하루하루 자기가 살아온 걸 반성하는 거죠. 성찰하고 내가 오늘 뭐 계문을 얼마나 어겼느냐, 그리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았느냐. 유념, 무념.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텐데 유념, 무념을 일기장에다 적게 하잖아요. 유념, 무념 뭐냐? 염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정신을 모은 거죠. 마음 챙기고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계율을 지켰는가, 정신 풀고 살았는가. 요거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일기를 쓸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인데 이게 태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설문해자에서 전서는 보통 이제 날일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전서로 쓰여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원불교 강의니까 날일자 제일 둥근 거 가져왔어요. 전서 중에 제일 둥근 거. 이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동그랗게 이왕이면 점 하나, 양은 홀수거든요. 그럼 달을 그릴 때는요. 찌그러지게 한쪽이 터져 있게 원만하지 않게 그리고 두 위자, 둘을 넣습니다. 이제 전서에 오면 이렇게 정착돼요. 수리의 의미까지 부여돼요. 하나, 둘. 원래도 달도 원래 그냥 이거였어요. 각골문 때는. 근데 오면서 일부러 왜 두 이자를 굳이 넣겠어요? 양음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태양이 이제 하루 떴다 지는 그 하루를 의미합니다. 아, 그리고 이 태양과 달을 비교하자면 왜 이렇게 한쪽을 터놨느냐, 찌그러지게 했느냐. 달은 한 달 동안 계속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름이 됐다 꽉 원만할 때도 있지만 찌그러질 때도 있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태양은 항상 동그랗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을 상징하고 이건 변화를 상징하게 됩니다. 불변과 변화. 그래서 형이상의 불변의 세계를 의미할 때 태양을 가지고 쓰고요. 형이하의 세계를 의미할 때는 달을 가지고 대표합니다. 그래서 주역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주역을 해와 달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역은 뭐냐? 형이상자와 형이하자의 만남이다. 불변의 형이상과 변화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형이하의 그 콜라보가 이 우주 전체고 그 원리를 꿰뚫는 게 주역이다. 이렇게 해서 의미 부여를 합니다. 해와 달. 원래는 이게 뭔지 아세요? 원래는 도마뱀이에요. 도마뱀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이렇게 쓴 거예요. 해와 달의 의미로 쓴 거예요. 이 하나만 아시는 분들, 원래 주역 역자는 도마뱀이야라고만 계속 주장하시는 분은 공부가 좀 아쉬운 상태죠. 하나만 아시면 또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때가 있는데
두루 알고 보시면 도마뱀을 의미하는 글자를 가져다가 해와 달의 의미부여해서 역이라고 해서 우주적인 학문을 의미할 때 쓴 겁니다. 하루하루를 삶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말. 잘 아실 거고. 입에서 기운이 발출한다. 그래서 뜻이 밖으로 내 속마음이 내 속뜻이 밖으로 표현된다는 거고요. 그걸 표현하라는 거고요. 말로 하라는 건 표현하라는 거다. 그 속뜻을 표현하고 이건 뭐냐? 기록에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결승문자를 의미해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문자로 썼어요. 근데 주역에 나옵니다. 예전에 결승문자 썼었다고. 문자 없을 때. 그래서 이 결승문자를 의미한다고 봐요. 뭔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는 표시를 다르게 해가지고 의미 부여해서 글자로 썼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록했다는 의미.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 별이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 이게 나의 실이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여기 실이라는 거. 밧줄에다가 묶어서 어떤 사건의 뼈대를 기록해놨다는 뜻이에요. 뼈대만. 자세히는 못 쓰잖아요. 결승문자인데. 그래서 별이라는 게 뼈대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별이 다뤘었죠. 별이라는 게 뭐냐. 그 그물을 던질 때 그물 땡기는 밧줄이라고. 요거 하나만 땡기면 그물 전체가 끌려오는. 그러니까 사건의 뼈대입니다. 뼈대. 여기다 살을 붙이면 엄청난 게 되는데 뼈대가 있어야 살을 붙이죠. 그래서 이 뼈대 기자고요. 요거는 기록할 기자. 그래서 날마다 하루의 생장수장, 하루의 성주개공을 기록에 남겨서 쓴 거는 사실은 일기란 거는 하루하루의 뭐죠? 자기가 사관이 돼서 쓰는 역사죠. 사관이 훌륭해야 하루하루 일기가 그대로 역사가 된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일기를 쓸 때 대소유무이치를 연구해 가지고 깨달은 바도 쓰거든요. 감각과 감상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일기에 감각과 감상은 일반적으로 감각은 만져보면서 감각이 있냐 이런 의미인데 원불교에서 감각, 감상이라는 건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감각과 미리 말씀드릴게요. 감상. 이 두 가지를 일기에 그 깨달은 바를 적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게 지금 내가 이제 사리 연구한 결과물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또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스승한테. 혼자만 또 너무 생각하면 자기 법계에 빠지면 진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막 자기를 평가하다 보면 과대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과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감정 받아야 됩니다. 감각은 뭘까요? 감각과 감상. 자, 보시면 요 마음 심자의 요 윗부분이 다함자입니다. 다함자. 다함자인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거 보이실 거예요. 창이에요, 창. 위에 손 안 빠지라고 있는 창에 입이 있어요. 구호. 이거는요, 제가 뭘 생각하시면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인데 막 프리덤 하면서 막 그 주인공이랑 해서 막 군대가 울부짖을 때 되게 인상적인데 그거예요. 군대에서 다 같이 창을 두고 함성 지르는 모습이 전율이 흐르죠. 쫙 그러면 이게 그래서 다함자가 이게 그 한 덩어리가 되면서 사실은 오르가즘을 느끼는 상태, 전율을 느끼는 상태. 이게 함자예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 택산함께라는 게 있어요. 택산함께, 택산함께. 왜냐? 이 태가요. 음이 위에 있으면 소녀입니다. 소녀. 여기는 양이 하나 남았죠. 맨 꼭대기 있죠. 소남.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만났는데 원래 음은 아래로 내려가고 양은 위로 올라가니까 산택으로 돼 있으면 서로 교류가 안 일어나는데 뒤집어 놨으니까 교류가 돼요. 남녀가 교류하는 거를 택산함께 해놨어요. 느낌 있으시죠? 전율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짜릿한 겁니다. 그래서 감흥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가 돼서 감흥한 거를 말하는. 그 군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럿인데 한 덩어리라고 느낀 거예요. 그 순간 함성을 지르는. 군대 가면 함성을 많이 지르게 시킵니다.
전방을 향한 함성 5초. 꼭 삑살이 나죠. 누군가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근데 하나가 되면요. 그 순간에 완전 공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을 때 자아와 타자가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될 때를 말합니다. 그게 감이에요. 감. 그래서 뭔가 느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보다가 그러니까 뭘 느끼느냐? 개별 사물을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개별 사물밖에 없잖아요. 12 이해의 1. 여러분, 2를 느끼지, 여러분. 대소유무 이치를 먼저 느끼시는 분 있을까요? 이게 이치는 지금 너무 추상적인데. 이치랑 하나 되기에는 지금 일단 뭘죠? 1차적으로는 뭐랑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이치랑도 나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먼저 뭘 느끼냐면 개별 사물을 느낍니다. 개별 사물을 느꼈는데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감이 개별 12이에서 대소유무 이치로 나아간 거죠. 개별 사물을 느끼다가 대소유무 이치가 느껴진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고 우리가 직접 뭐 만나는 거 뭐죠? 그냥 한 해 지나가는 걸 봤다 치죠. 올해 벌써 봄이네, 이제 여름이네, 가을이네 하다가 거기서 또 깨닫는 게 있을 수 있죠. 유무이치가 깨달아질 수 있죠. 생겨났다 사라지네. 그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는 이원적인 세계니까 소의 세계고, 이 소의 세계는 어디서 왔을까? 생로병사가 없는 영원한 대세계에서 왔겠지. 그래서 개별 사물을 연구하다가 또 아니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묘하게 어떤 경계를 대해서 내 마음에 원래 어리석음이 없었는데 청정했는데 어리석음이 생겼어요. 생겨났네. 무. 그런데 본래 없었단 말이에요. 무 개념이 생기죠. 그럼 이걸 없게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이건 나타날 세계니까 소다. 대자리를 먼저 찾아보죠. 정신수양에서 대자리를 만나고 보니까 거기는 없어요. 어리석음이. 자성은 본래 지혜롭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내 마음에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게 나타났네요.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됐네요. 아, 대소유무이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버리면요. 개별 사물을 느꼈는데 그 느낌이 심화되다가 그 감각이 심화되다가 대소유무이치를 느끼고요. 깨달아버려요. 각 공부하다가 산까지 가지고 글자 숫자 공부하다가 견해가 생긴 겁니다. 눈 딱 떴죠. 뭔가 깨달은 거예요. 아, 대소유무이치라는 게 자명하구나. 내가 직접 느낀 건, 보고 듣고 느낀 건 개별 사물이고 내 마음 육군작용인데 육군작용을 연구하다가 대소유무이치까지 깨달으면 감각입니다. 이해되시죠? 대소유무이치를 깨달은 근본, 우주의 근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본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감각. 그러면 감상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것도 똑같죠. 감이라는 건 예, 다함자입니다. 다함자인데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되니까 다함자예요.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버린다. 마음에서 하나로 느끼더라는 거예요. 전율을 느끼면서. 결국 보시면 자, 대자리에서 소의 세계가 나투는데 소의 세계라는 게 결국 육군작용인데 육군이 굴러가다 보면 경계를 만납니다. 육군이 만나는 경계가 뭐죠? 안이 비설 신이가 육군이면 눈, 코, 귀, 입이 육군이면 만나는 경계는요. 색성향 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법칙들을 만납니다. 이 경계랑 내가 원래 둘인데 경계와 내가 갑자기 하나로 딱 꿰지면서 감응하면서 생각이 떠올라요. 자, 눈이고요. 여기도 눈은 있어요. 항상. 나무를 보고 있어요. 마음에 보는 나와 보여지는 경계가 대상이죠. 예, 주관, 주체가 경계를 보면서 뭔가 깨닫는 바가 생긴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바는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정도의 깨달음이에요. 아직 대상 경계를 생각하면서 깨닫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어리석음이 본래 없었는데 묘하게 있어졌네. 자, 이거랑 아까 대소유무 깨달은 이치를 깨달은 감각과 차이가 느껴지세요? 지금은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개별 사물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서금이라는 개별 사물이 없었는데 무였는데 유 있어졌네. 근데 이 개별 사물이라는 놈이 이미 쪼개져 있는 세계니까 손에 어리석음이라는 게 본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 깨달은 거예요. 감각은요. 더 나가요. 어리석음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대소유무 이치가 딱 거기에 감응이 된 거예요. 이제 감응이 깊어져 가지고 근본 원리랑 감응한 거예요. 이론의 진리랑 감응한 거예요. 대소유무 이치가 내 마음 안에서 선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게 감각이고 감상은 그 감각까지 가는 과정에서 먼저 개별 사물의 법칙이 나와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의 진리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일단 개별 사물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란 놈이 본래 없는 놈이네. 심지에는 없었네. 근데 묘하게 있어졌네. 그럼 진공묘유 이치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서 어리석음이니 뭐니 하는 개별적인 요소를 싹 빼고 순수하게 추출되는 게 뭐예요? 대소유무이치. 이게 추출되면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별 사물에 내재된 이치들을 깨닫는 것을 감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개별 구체적인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서 보편 추상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걸 아예 배제하고 보편 추상적 법칙들의 더 근본 원리를 직시하는 게 감각이고요. 단계를 구분하자면 굳이 둘이. 아직 마음에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논하는 게 감상이고요. 진짜 깨달았구나. 대소유무이치가 이론의 진리구나. 이 정도 되면 이제 감각이죠. 이게 실제로도요.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으실 때 이론 원리로 깨달으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셨어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호흡이라는 육군작용이 호흡이라는 이놈이 무상하네. 호흡이라는 게 나랄 게 없네. 호흡이라는 게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면 괴롭네. 한순간도 멈춰있지 못하니 괴롭네. 호흡이 무상고 무한해. 이걸 깨달으셨다가 그 다음에 뭘 깨달으셨겠어요? 호흡만 그런 게 아니라 재행이 모든 존재가 무상고 무한해. 이건 감각입니다. 호흡이라는 친구가 무상고 무한해. 감상입니다. 어떠세요? 구별되시죠? 네, 여기까지. 깨달은 걸 일기장에 적으세요. 근데 지금 강조되는 건 이제 뭐냐? 이제 작업취사. 실제 행을 잘해야 되잖아요. 좋은 업을 지어야죠. 그럴 때 특히 강조되는 게 주의입니다. 주의. 이게 유념이에요. 유념. 주의라는 게. 염. 지금 그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기로 한 일을 꼭 하는지 안 하기로 한 일 안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냥 할 때 그냥 무심코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모아서 하냐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하냐는 거예요. 그 주의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각골문은 그냥 이래요. 뭘까요? 컵에다 잔에다 물 부어 놓은 거예요. 잔에다 물 붓는 행위를 물댈 주자입니다. 이게. 근데 왜 이게 심지주자를 썼을까요? 이쪽은 물은 이해가 되는데. 심지주자가요. 원래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잔같이 생겼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게 그 등의 심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잔으로 본 겁니다. 이걸 물로 보고 물을 잔에다 붓는 모습을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에다가 물을 계속 붓고 있는, 물이 막 들어오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잔에. 그 모습 비슷한 게 지금 이거니까 이걸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등잔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지랑. 그러니까 주의라는 거는요. 계속 부어라는 겁니다. 뭘 부어요? 생각을.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을 계속 부어 넣어라.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생각하라는 거니까 똑같아요. 유념이랑. 연불도 이런 거 아닌가요? 주의를 어디다 기울인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게 연불이에요. 생각 안 끊어지게 계속 생각에 물을 대주는 거죠. 그럼 생각은 뭘까요? 마음 심자는 아실 거고요. 위에가 뭘까요? 이게 소리음자잖아요. 소리란 뭘까요? 예, 입에서 가로알자입니다.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 예, 똑같이. 말씀 원자랑 비슷하죠? 가로알자라는 것만 다르죠. 자,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소리예요. 마음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그런 만화책 이름 있잖아요. 마음의 소리. 그게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소리 계속 나시죠? 저한테 안 들려서 그렇지 본인은 시끄러워요. 이 소리 저 소리 막 계속. 그렇죠? 이게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계속 들이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생각이죠. 이때는. 몰입된 생각이에요.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들이부으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계속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아니면 그 일을 안 하는데 막는 데 주의를 기울이거나 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끝까지 그 일에 몰입해라는 겁니다. 시종일관 몰입해서 그 일을 정신 차려서 해라. 정신 안 차리고 한 거는 주의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원불교에서 제일 강조되는 주의 공부가 뭐냐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걸 제일 강조하느냐. 온전한 정전을 보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게 제일 강조되는 주의 사항입니다. 온전하려면 정신이 깨어 있어야겠죠. 정신수양 과목이 들어있고요.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사리 판단을 잘한다는 거죠. 사리 연구가 들어있고요. 작업 취사, 실제로 그 일을 옳은 일은 하고 옳지 않은 일은 안 하기까지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이게 뭐죠? 결국은 사막 전체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항상 개정해를 가지고 내 육군을 운전하는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이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의 기울인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도 정신수양 과목입니다. 정신이 차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는 왜 이제 작업치사 과목에서 다루냐면 취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라는 데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생각으로 실제 옳은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라 할 때 주의 과목이 강조돼서 작업치사 과목으로 흔히 설명되는데요. 자체는 정신수양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안 차리면 취사가 엉망이 돼요. 정신을 차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온전한 생각을 해가지고 사리 판단을 잘 따져서 취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게 주의다. 주의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생각을 계속 물대주는 걸 말한다.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염을 해주는 걸 말한다. 염을 해주는 거. 그 경전에 보면 유교에서는 끝없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를요. 이자자, 염자, 제자 그럽니다. 이 단어 알아두시면 염자, 제자. 이것 자자거든요. 여기서. 이것만 생각하고 정신이 이것에만 있어라. 염자, 제자 하라고 그래요. 예전 어른들. 유교에서. 염자, 제자 하라고. 이게 몰입하라는 거죠. 그게 주의예요. 계속 거기다가 생각에 물을 대주고 있으라는 겁니다. 염자, 제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이게 주의 공부고요. 그래서 어디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조행 공부는요. 조행 공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행실을 하라 하는 게 조행입니다. 이게 조자가 잡을 조자예요. 잡을 조자, 행할 행자. 자기 행하는 걸 잘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어긋나지 않게, 탈선하지 않게. 이게 왜 조자인지 한번 보실래요? 재밌습니다. 요거는 손이죠. 손가락 5개 있잖아요. 손으로 지금 뭘 하고 있죠?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나무가 말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시끄러울 소자입니다. 시끄러울 소자예요. 요게 이제 발음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조자가 됐는데요. 나무에 새들이 앉아가지고요.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손을 써서 잡는 겁니다. 새를 잡은 걸 지금 잡을 조자예요. 장악할 조자, 붙들 조자, 딱 그 조심할 조. 왜냐하면 조심해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니까. 방심하면 새가 날아가겠죠. 새 잡는 게 쉬워요. 탁. 행동 거지를 잠깐 방심하면 새 날아가듯이 조심해서 잡으라는 게 조자. 그러니까 한자를 깊이 할수록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돼요. 그냥 행실을 조심하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조심하라는 거냐? 새 잡고 있는 상태라는 게 지금. 새를 내가 딱 장악은 했는데 잠깐 방심하면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걸 조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할행자는 각골문이 이래요. 사거리죠. 네. 그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색을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아까 마음의 소리도 엄청 시끄럽죠. 이거보다 더 시끄러울 수 있어요. 마음의 소리 시끄러우면요. 원래 아무렇지도 않다가 정신수양 하려고 자선하려고 앉으면 시끄럽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오, 깜짝 놀래요. 이렇게 시끄러웠나? 별로 안 시끄러운데 한 가지를 하려고 하면 저항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 마음이 저항해요. 막 저항합니다. 그걸 이겨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하려면 자선하려면 뭐 연부를 하려면 더 속이 시끄러운 거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 주의를 내가 집중하려는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연불이면 연불, 단전이면 단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극복하라. 이런 그 원리가 여기도 통합니다. 행실도 항상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이겨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끄럽다. 엄청 시끄럽다. 욕망의 소리들이 뭐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갈지 모르거든요. 자, 이 감각, 감상에 대해서 과연 내가 올바르게 깨달았는지 좀 감정을 받아야겠죠.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감정받는 겁니다. 감정. 그래서 이 정자는 뭐 안정정자 많이 다뤘는데 이 감자는 새로우실 거예요. 또 이거 나왔네요. 뭔가 모았다는 의미겠죠. 모았다. 원래 근문이요. 도끼입니다. 도끼. 흑토가 아니라 도끼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선비사자로 변해야 되는데 흑토로 변해 놓으니까 또 헷갈리시는 거예요. 원래는 도끼예요. 도끼의 이 점 두 개는요. 뭘까요, 이게? 요게 쇠금자예요. 쇠금자는요. 거푸집에다가 쇳물을 이렇게 모아서 붓는 형국이에요. 그럼 도끼가 나오죠. 지금도 그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이런 거 많을걸요. 쇳물 주조하는 거, 쇳물 부어서 틀에 그 틀에 요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도끼만 만들겠어요? 화살촉도 같이 쇳물 부은 김에 같이 만들어야죠. 이렇게 쇳물 하나 부으면 화살촉도 나오고 도끼도 나오고 한 거. 그게 쇠예요. 그게 지금 일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분석하면요, 흙이 모였다. 흙이 뭉쳐서 단단해진 알맹이가 된 게 쇠다.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와닿으시죠? 와닿으시는 걸로 기억하세요. 원래 근문에서 분석하면 이렇고 전서만 가지고 분석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더 쉬워요. 요거는 그릇명자거든요. 그릇명자. 그릇에 여기 물 들어있죠? 손잡이 있고요. 그릇이에요. 요게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근데 보통 예전에 혈맹을 맺을 때 피를 담아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요 담은 게 물이 아니라 피면은 이걸 피혈자가 되는 거예요. 그릇명자예요. 그릇명자에 물이 하나 들어있는데 요거는 눈입니다. 이게 왜 신하신자냐면요. 임금 앞에 항상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눈이 이렇게 서죠. 눈이 선 걸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신하예요. 이게 신하신자예요, 지금. 신하신자가 이렇게 몸뚱이 이러고 있네요. 지금은 뭐 하고 있죠? 거울을 들여다보고. 예전에 새 그릇이 거울이에요. 새 그릇에 물 담아놓고 맑은 물 담아놓고 자기 얼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자예요, 감자. 거울을 보고 있는. 이해되시죠? 거울, 감자. 거울, 감자. 거울을 보다. 그래서 이게 감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 이말임자 이것도 이거 아시죠? 이말임자는 뭐겠어요? 똑같아요. 여기까지. 여기는 뭘까요? 물건들을 들여다보는 잔이나 물건을. 물품 물자잖아요. 물건들이 참 제대로인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이해되시죠? 글자 쉽죠? 노골적이잖아요. 허리 구부려 보고 있죠. 이렇게 볼감자입니다. 거울감자, 거울을 보다 감자. 그걸 보면서 확정 짓는 거예요. 집에서 목표나 진리에 도달해서 딱 거기에 멈춰 있으니 발바닥이죠. 멈춰 있으니 더 안 가고 딱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집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안정정자입니다. 정해졌다. 이제 안 움직인다. 웬만해서 안정됐다. 안정을 찾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물을 들여다봐서 정확한 가치를 정했다 해서 감정 평가사가 있죠.
사물의 선악 진위 여부를 판정해가지고 딱 측정하는 겁니다. 이 경제적 가치를 감정받는 게 아니라 진선미 가치를 감정받으셔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게 진짜 진리인지 선한 그 이치인지 정말 우주적으로 아름다운 걸 내가 깨달은 건지 진선미 감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인한테 찾아가서 진선미 감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신 바들이 있으면 마치겠습니다.